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봉효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의 오행침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우선 오수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오수혈의 오행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수혈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침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침은 오행의 상생 및 상극 관계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침법을 말합니다. 오행이라고 하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를 말하는데요. 인체에 있는 361개의 경혈 중에서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것은 오수혈 뿐입니다. 12경맥은 모두 각각 자신의 오수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경맥이 오수혈 5개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체에는 모두 60개의 오수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행침법에서는 이 60개의 오수혈만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우선 오수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오수혈의 오행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수혈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침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침은 오행의 상생 및 상극 관계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침법을 말합니다. 오행이라고 하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를 말하는데요. 인체에 있는 361개의 경혈 중에서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것은 오수혈 뿐입니다. 12경맥은 모두 각각 자신의 오수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경맥이 오수혈 5개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체에는 모두 60개의 오수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행침법에서는 이 60개의 오수혈만이 사용됩니다. 오행의 상생 및 상극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에는 서로 살려주고 도와주는 상생 관계 그리고 죽이고 억제하는 상극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상생 관계는 목이 화를 살려주고 화는 토를 살려주고 토는 금을 살려주고 금이 수를 살려주고 수가 다시 목을 살려주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뱅뱅 도는 관계가 상생 관계인데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오직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상극 관계는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오직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상생관계와 상극관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살려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억제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생과 상극이 공존하면서 인체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수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는 팔꿈치와 무릎의 아래에 특별한 경혈들이 존재하는데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오수혈이라는 것은 5개의 수혈이라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 형, 수, 경, 합 이렇게 5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정, 형, 수, 경, 합. 자, 이 단어를 외워주세요. 이 5개 중에서 정혈은 손가락 또는 발가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합혈은 팔꿈치 근처 또는 무릎 근처에 위치합니다. 손으로 가는 수경이라면 팔꿈치 근처에 있을 것이고 발로 가는 족경이라면 무릎 근처에 위치합니다. 나머지 형, 수, 경혈들은 순서대로 정혈과 합혈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아래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팔꿈치를 주관절이라고 말하고 무릎을 슬관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또는 무릎 아래 부위를 우리가 주슬관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정혈은 손가락 또는 발가락 끝에 위치하고요. 합혈은 팔꿈치 근처 또는 무릎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혈, 수혈, 경혈들이 정혈과 합혈 사이에 순서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잎이 파릇파릇 윤기가 나고 열매가 튼실하게 잘 자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집의 사과나무에서는 매년 백화점에 납품이 되는데 우리 집 사과나무는 잘해봤자 이마트 홈플러스고 안 그러면 그냥 동네 시장에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이파리에 아니면 열매에 물 뿌리고 열심히 닦아주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봤자 며칠 못 가잖아요. 문제가 잎이나 열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뿌리를 치료해야죠.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 가지고 위로 쭉쭉쭉 잘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열매가 시들시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친구는 괜찮은데 나는 맨날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뿌리에 해당하는 주슬관절 이하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항상 머리만 치료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뿌리에 해당하는 주슬관절 이하에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근본적으로 이 두통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단순한 문제인 경우에는 가지와 잎에 해당하는 몸통에서만 치료를 해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문제 또는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되는 문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체질적인 소인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경우에는 이 몸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몸통만 치료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뿌리에 해당하는 주술관절 이하에서 어느 경맥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그 경맥의 오수혈에 치료를 해야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오수혈의 오행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 형, 수, 경, 합. 오수혈에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배속되어 있는데요. 12경맥에서 음경과 양경의 오행 배속 방식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12경맥이 장에 속하는 음경 6개 그리고 부에 속하는 양경 6개 자, 이렇게 음경 6개, 양경 6개로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자, 음경과 양경의 오행 배속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음경에서는 정, 형, 수, 경, 합혈의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혈의 오행은 목이 되는 거죠. 형혈은 화, 수혈은 토, 경혈은 금, 그리고 합혈은 수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네, 순서대로 그대로 배속이 됩니다. 하지만 양경에서는 달라집니다. 양경에서는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경에서는 정혈이 금이 되고요. 형혈이 수, 수혈이 목, 경혈이 화, 그리고 합혈이 토 이렇게 배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음경과 양경의 오행 배속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지는 난경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음경과 양경의 오수혈 오행 배속 방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워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후에 나오는 제 강의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음경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양경에서는 금, 수, 목, 화, 토. 아시겠죠? 다음에는 정, 형, 수, 경, 합. 오수혈이 어떤 질환에 적용되는지 오수혈의 주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내경 영추 그리고 난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영추의 내용입니다. 병이 장에 있는 경우에는 정혈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경성으로 생기는 문제에는 정혈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병이 색깔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형혈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체온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아니면 거꾸로 체온이 떨어져서 몸이 차가운 경우에는 형혈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인체는 열이 나면은 피부색이 빨갛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면은 핏기가 없어지고 정맥이 우글우글해지면서 피부색이 정맥 색깔 파랗게 변합니다. 또 병이 심해졌다가 좀 나아졌다가 하는 양상을 반복하게 되면은 자, 이럴 때는 수혈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기적으로 심해졌다가 덜해졌다가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통증 질환이 이런 양상을 띠게 되죠. 그 다음에 병이 음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경혈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병이 음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호흡기 질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맥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데 병이 위에 있는 경우, 병의 원인이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식생활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하표를 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경맥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만성질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병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절제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하표를 써라 그랬죠? 자, 여러분, 만성질환과 음식의 부절제로 인해서 생긴 질병을 같은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난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오수혈의 주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경에서 말하는 오수혈 주치는 첫 번째, 정혈이 주치하는 증상은 심하만, 심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명치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그 양쪽의 갈비뼈들이 이렇게 가슴 아래쪽에서 딱 모이는 부분, 여기가 그 횡격막이 지나가는 위치가 됩니다. 보통 갈비뼈 7번, 8번, 그 높이를 가리킵니다. 이 부위가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가 아주 쉬운 부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추에서 말하는 오수혈 주치 증상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정혈은 손가락 또는 발가락 끝에 있다고 했죠. 하혈은 이 뿌리에서 가지 쪽으로 올라가는 이 경계선, 그러니까 팔꿈치나 무릎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혈의 주치는 어떤 증상? 네, 만성적인 질환,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거, 이런 질환에 하혈을 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꾸로 방금 앞에서 제가 영추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지금 또 난경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혈이 만성적인 질환을 주로 치료한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혈은 언제 쓰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급성, 방금 생긴 거. 이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방금 생겼어요. 뭐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갑자기 뭐 신경 쓸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밥 먹은 것이 딱 체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신경성 증상, 그 다음에 금방 생긴 거, 급성 증상, 자, 이런 것들이 정혈의 주치다 이런 뜻입니다. 형혈은 열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영추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 몸에서 열이 우리가 보통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 체온 이상의 우리가 고열을 앓게 되는 경우에 피부색이 어떻습니까? 필요 이상의 많은 동맥피가 지나가다 보니까 피부색이 빨개지잖아요. 또 거꾸로 만약에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맥피가 와줘야 돼요. 동맥피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에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피가 안 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누가? 동맥피가 와줘야 되는데 1초에 5개씩 와야 되는데 3개씩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온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형열이 주관하는 증상은 어떤 문제에 해당하느냐? 체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래서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질환이 있으면 이것이 형열의 주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혈이 주치라는 것은 난경에서는 체중절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기운이 없거나 또는 몸 안에 과도한 습이 차 있는 경우에 우리가 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네, 이런 증상을 느끼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무겁과 동시에 또 뭐가 수혈의 주치냐면은 통증. 여기서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통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통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관절통도 있고 신경통도 있고 뭐 두통도 있고요. 뭐 발목이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통증? 네,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심해졌다가 좀 덜해졌다가 이런 주기적인 양상을 띠는 통증이라면 이게 관절통이든 신경통이든 관계없이 수혈의 주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혈의 주치는 난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천해한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호흡기 질환에 써라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음성이 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그러겠습니까?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하혈이 주관하는 것은 역기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기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영추에서 언급한 것 중에 앞부분 있죠. 경맥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뭐와 같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범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당한 수량이 강을 지나가야지 범람을 하지 않게 되는데 과도하게 많은 물이 이 강을 지나가게 되면은 범람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사람 몸에서 특정 경맥에 기가 흘러 넘쳐가지고 범람의 위험이 있다. 이것은 그 경맥에 뭐가 많다? 네, 사기가 많다. 인체의 저항력, 면역력에 해당하는 정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습니까? 병을 일으키는 병원, 패소젠.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사악한 기운이죠. 바른 기운이 아니고 삿된 기운입니다. 이 특정 경맥에 사기가 많이 모이는 경우에 왜 그러겠습니까? 만성질환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경맥이 흘러 넘친다, 범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난경에서도 하혈은 만성질환에 쓴다. 정열처럼 금방 생긴 거에 쓴다? 아니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자꾸자꾸 재발되거나 만성적인 질환에 하혈을 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수혈의 오행 속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임상에서 한의사들이 진료에 이용하는 침법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침법 3개를 제가 선별해서 여기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침법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암 침법입니다. 이 사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침법을 창시한 사람의
정확하게 말하면 법명입니다. 네, 이분이 조선시대의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침법입니다. 사암도인이라는 분이 창시했고요. 이 사암도인이 창시한 사암침법은 그 한의사들이 쓰는 오행침법 중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침법이고요. 내경과 난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보하고 사하는, 네, 특정 경맥이 허약해졌을 경우에 보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 경맥이 지나치게 오버액션, 실해졌을 경우에 이것을 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경과 난경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보하고 사하는 원리를 문제가 되는 경맥, 이거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맥과 오행상 뭔가 관련이 있는 다른 경맥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타경이라고 하는데, 이 내경과 난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보사의 방법을 작용 그리고 타경에까지 확대해가지고 이 사암도인이 정해져 있는 침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암침법입니다. 두 번째로 오수열의 오행 속성을 이용하는 침법 중에 팔체질 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래에 창시가 된 침법이고요. 이 침법을 창시한 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고 연세가 한 90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근래까지도 연세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종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도원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팔체질 침법을 창시를 했는데, 체질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침법, 이 침법 중에서 이 처방이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처방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가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네, 체질. 이 사람이 체질이 뭐지? 이거를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체질에 해당하는 처방이 이 권도원 박사님이 정해놓은 처방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체질 감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암침법과 팔체질침법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행화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체질침법하고 오행화침법하고 방식이 비슷합니다. 대신 뭐가 다르냐면 체질 감별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체질 분류 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맥진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손목 뒤에 우리가 그 요골동맥이라고 하는 라디얼 알테리가 있죠. 이 요골동맥에 우리가 맥진을 해서 체질 감별을 합니다. 환자의 왼손에서 얻은 정보, 맥진 정보,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얻은 맥진 정보를 조합을 하면은 팔체질 침법에서는 왼쪽에서 어느 손가락을 가장 먼저 치는지, 오른쪽에서는 또 어느 손가락에서 먼저 걸리는지, 이 정보를 조합하면 8가지 체질 중에 이 사람 체질이 뭐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것이 팔체질침법의 이론이죠. 마찬가지로 오행화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진을 해서 왼손에서 얻은 정보와 오른손에서 얻은 정보를 매칭을 시키면은 이 사람 체질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암침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암침법을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의 증상을 여러분들이 진찰을 하셔가지고 변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게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병명을 진단하는 것. 당신은 뭐 위염입니다. 당신은 협심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명을 진단을 하는 것과 한의학에서 변증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변증은
병명을 찾아내는 진단이 아니라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암치법을 쓰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뭘로 변증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변증을 합니다. 자, 네 가지 상태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한증, 또 열증, 그 다음에 허증, 그 다음에 실증,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상태에 맞는 처방들이 아까 제가 사암도인이 처방을 정해놨다, 다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각각의 증에 해당하는 허증일 경우에는 정격, 실증일 경우에는 승격, 또 한증일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열격. 또 만약에 열증이다 그럴 때는 차갑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격. 이렇게 각각의 상태를 정상화,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처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처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갖다 쓰는 처방, 그거를 우리가 정형 처방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정형 처방에 완전히 숙달이 되면은 이 정해져 있는 사람 몸이 이게 로봇가 아니죠, 여러분. 디지털이 아니죠. 자연은 아날로그잖아요. 초보자들이 이 침법을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침법에 처음 입문하는 의사들이 쉽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암도인께서 이 정형 처방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게 사람 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형 처방에 숙달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있냐면 처방을 변형하게 됩니다. 변형 처방이 있는데요. 일단 변형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정형 처방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시술까지 완전히 숙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체질 침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맥진을 통해서 먼저 체질을 감별한 다음에 각 체질에 맞는 처방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맥진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저기 그림에 보시면 손목 뒤에 엄지손가락 쪽에 요골동맥, 그렇죠? 그 요골 경상돌기, 이 스텔로이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돌기 바로 아래쪽에 팔과 함께 나란하게 요골동맥이 지나가는데요. 이 요골동맥에서 의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환자의 맥을 진찰하게 됩니다. 이 손가락 위치가 어느 위치에 놓여지느냐 하면은 이 손목 바로 뒤에 있는 요골 경상돌기, 여기 스텔로이드 프로세스 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 튀어나온 뼈, 요 프로세스에서 그대로 손목 주름과 나란하게 동맥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조금만 이동하면은 동맥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의사의 손가락 3개 중에 가운데 손가락을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환자의 맥진 자리 중에 촌관척 3개 중에 중간 자리, 관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 자리에 내가 중간 손가락을 얹으면 의사의 두 번째 손가락은 이 관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손목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관 다음에 오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환자의 손목에다가 의사가 손가락을 얹었을 때 관에서부터 관의 바로 옆인데 어느 쪽입니까? 촌과 반대편, 그러니까 손목에서부터 먼 쪽이죠. 자연스럽게 그냥 힘을 주지 마시고 손가락 3개를 관을 기준으로 해서 편안하게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골동맥의 맥동을 제대로 느낀 다음에 똑같이 공평하게
같은 조건에서 이 맥진을 해가지고 이 환자의 맥진 정보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환자의 병증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맥진을 하는 위치가 이 촌관척인데요. 그런데 팔체질 침법에서는 이 병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짚는 일반적인 촌관척 위치에서 맥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면 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촌관척에 이 의사가 2번, 3번, 4번 손가락을 얹어 놓는데 첫 번째 2번 손가락을 촌 자리에 놓지 않고 척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척에서부터 손목에서 먼 쪽으로 관, 척 이렇게 2, 3, 4 손가락을 얹어 놓고요. 그래서 동맥 박동을 똑같은 조건으로 느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면 동맥을 완전히 세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에서 이 박동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맥박이 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사가 손가락으로 동맥을 완전히 눌러가지고 뼈에다가 붙여버립니다. 동맥 바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라디우스, 뼈가 있죠? 뼈에다가 동맥을 완전히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동이 사라지죠? 그 상태에서 뭘 하느냐면 요 세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어느 특정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맥박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세 개 손가락을 동시에 살짝 뗍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 느낍니까? 나의 어느 손가락을 가장 먼저 세게 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서 다 했다. 이거 정확하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체질 감별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 몇 번째 손가락인지, 오른쪽에서 몇 번째 손가락인지 이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8가지 체질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귀결을 시킵니다. 네, 각 체질마다 맥진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체질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8가지 체질을 보면요. 잘 보세요. 목양, 목음, 토양, 토음, 금양, 금음, 수양, 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오행, 목화토금수 그거죠, 여러분. 뭐만 없습니까? 화만 없어요, 화. 그렇죠? 네, 체질에서는 목화토금수 5개 중에 화가 없어집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는 임금이죠. 화에 속하는 장기가 심장이잖아요. 심은 인체에서 임금입니다. 대통령이에요. 네, 임금은 동서남북, 상하 좌우, 추나 추동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체질 감별을 할 때는 체질 이론에서는 오행 중에서 화가 빠지고요. 오행 이론에서 화가 담당하는 남쪽에 누가 갑니까? 토가 중앙에 있지 않고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빠진 상태, 목, 토, 금, 수 이렇게 4가지가 사상체질인데 이 사상체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권도원 박사님이 뭘 찾았냐면 목이 가장 왕성한 사람, 이게 태음인인데요. 태음인을 진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같은 태음인이라 하더라도 장의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태음인이 있고 부의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태음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장 타입이냐 부 타입이냐 하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태음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체질한테도 소양인, 토가 발달한 소양인, 그 다음에 금이 발달한 태양인, 그리고 수가 가장 왕성한 소음인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 체질이 있는데 각각의 체질마다 뭐가 있다? 장을 중심으로 건강하냐 병이 나느냐를 좌지우지하는 체질이 있고 또 부의 불균형 때문에 내가 건강할까 안 할까를 좌지우지되는 그런 체질이 있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각 체질마다 어떻게 장 타입이다 부 타입이다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거죠. 그거를 이분이 권 박사님이 모든 체질에서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더 세분되는 체질이 또 있을까? 더 이상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8개의 체질, 사람한테는 8개의 체질이 있다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질한테는 양을 붙였고요. 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질한테는 음체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양체질 그러면 태음인인데 이 사람은 장을 위주로 건강이 돌아가는 사람. 목음체질 그러면 마찬가지로 태음인인데 이분은 어때요? 불을 중심으로 건강 하나 안 하나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8개 체질 중에 하나로 감별을 하게 되면 각 체질에 해당하는 오행을 이용한 침 처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시술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침법은 그 팔체질 침법, 방금 말씀드린 팔체질 침법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맥진을 하는 위치가 아까 팔체질 침법에서는 척 자리에서부터 의사의 손가락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화침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의 병증을 파악하기 위해서 맥진을 하는 그냥 전형적인 그 자리, 촌관척, 그 자리에 손가락 3개를 올려놓고 맥진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맥을 박동을 없앴다가 살짝 떼면서 어느 손가락을 가장 먼저 세게 치는가 이거를 찾은 다음에 환자의 왼손에서 얻은 정보와 오른손에서 얻은 정보를 매칭을 시키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실체질, 화실체질, 토실, 금실, 수실 이렇게 5가지 체질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은 뭐구나 하는 게 정해집니다. 맥진이 정확하다면 이 5가지 체질 중에 하나로 환자를 체질 감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감별된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침법을 창시한 그 백단 송계훈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처방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질 감별을 하고 나서 그 해당 체질에 주어진 그 처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팔체질 침법과 대동소이하죠. 이번에는 사암침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오행침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3가지 침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침법, 오수혈의 오행 속성을 이용하는 오행침법 중에서 가장 많은 한의사들이 쓰는 침법이 바로 사암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다른 2가지 침법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침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후의 강의에서는 사암침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암침법의 침처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침처방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법의 구성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뭘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 하면 12경맥 있죠. 오수혈을 가지고 있는 이 12경맥, 12개 경맥들이 일단 경맥 자체가 오행상 어디에 속하는가 이 각각의 경맥들마다 이 경맥은 오행 속성이 무언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시면 12개 경맥 담경부터 시작해서 페리카디움 제가 심포경까지 쭉 왼쪽에 적어놨고요. 그 2번째 중간 칸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경맥들이 실제로 속하는 장기죠. 네, 담경 같으면은 이 경맥에 속하는 장기가 담이죠. 담낭, 쓸개. 간경이면은 간이죠. 네, 그러면 제일 오른쪽 줄에 보시면 오행상
간경하고 담경은 어디에 속한다? 네, 목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맥의 오행 속성은 뭘 따라간다? 그렇죠. 그 경맥이 속하는 장기의 오행 속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개의 장과 부가 각각 이 장부들이 오행상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그 장이나 부에 속하는 경맥도 똑같이 오행 속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심경이나 소장경 같으면 심장하고 소장이 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심경이나 소장경도 오행 속성은 화 이렇게 배속이 되고요. 위경하고 비경은 네, 토가 되겠죠. 폐경과 대장경은 금이 될 거고요. 방광경하고 신경은 네,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개죠? 2개가 더 있죠?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하고 기능만 있는 2개의 장기. 뭐죠? 삼초하고 심포가 있죠. 이 삼초경과 심포경 마찬가지로 삼초와 심포가 장기가 오행 속성이 화기 때문에 이 2개의 경맥도 마찬가지로 화에 속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각 경맥마다 오행 속성이 뭐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 상급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를 활용을 해 주셔야 뒤에 가서 제가 처방 구성 원리를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 여러분들 오행 속성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사암침법의 정형 처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12개 경맥들이 각각 어느 오행 속성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오행 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상생관계와 또 서로 억제하고 죽이는 상극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죠? 네, 그리고 12경맥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오수혈들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암침법의 침처방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환자가 내원을 하면은 한의사가 진찰을 하겠죠. 그러면 이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자의 상태를 한증, 차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증,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증,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또는 실증, 기능이 오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증, 열증, 허증, 실증 이 4가지 중에 이 환자의 상태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 사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는 이 4가지 중에서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한증, 열증, 허증, 실증 각각의 증상에 각각의 상태에 해당하는 처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요. 먼저 환자의 특정 경맥이 만약에 기운이 떨어져 있다, 허증이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처방을 우리가 정격 이렇게 부릅니다. 특정 경맥의 기능이 다운돼 있을 때 이거를 뭐 하는 겁니까? 액티베이션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기능이 살아나도록. 힘들어서 못 가면 뒤에서 밀어주죠. 내가 밀어줄게. 자, 힘내서 가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진찰했는데 이 사람은 특정 경맥의 기능이 너무 오버 액션하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나친
기능을 발휘하는 경맥의 기능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증일 때 사용하는 이런 상태일 때 사용하는 처방을 승격, 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길 승자죠. 네, 너무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러준다 이 말입니다. 네, 실증일 때 쓰는 처방을 승격 이렇게 부르고요. 자, 환자를 진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열이구나. 이 사람 열증이 있네. 그러면 이 열을 식혀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열증일 때 쓰는 처방 한격이 있고요. 또 반대로 환자의 증상이 어때요? 체온이 너무 떨어진 게 문제야. 이 사람은 지금 한증이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환자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처방을 써야 되겠죠. 네, 그것을 열격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암침법의 정해진 처방 네 가지는 정격에 쓰는 허증에 쓰는 정격, 그 다음에 실증에 쓰는 승격, 그리고 열증에 쓰는 한격, 또 한증에 쓰는 열격 이렇게 네 가지 처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격, 승격, 한격, 열격 제가 네 가지 처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이 처방들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처방이 구성된 건가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저희가 보는 이 원문에 나오는 그 한문 표현을 제가 그대로 갖다 놨는데요. 한자가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즉, 보기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즉, 환자의 상태를 진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 허증이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보기모, 억기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모 뭐냐면 어머니를 보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오행의 상생관계가 여러분들을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오행의 상생관계가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생관계에서 만약에 목이 힘들 때 목을 도와주는 목의 상생관계는 누굽니까? 수죠, 여러분. 그죠? 수가 목을 살려주죠.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목이 화를 살려주고 또 수는 목을 살려주고 이 관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머니를 보호한다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살려주는 나하고 상생관계에 있는 나를 살려주는 그것을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억기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급관계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를 죽이는 이 화의 상급, 화의 입장에서 관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화를 극하는 것이 수였죠, 여러분. 그러면 화의 입장에서 관은 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허증의 상태인 환자에게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이 허증 상태에 빠진 오행을 상극하는 저 관을 억해라. 억한다는 게 뭐냐면 기능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관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내경에서 제시한 허증 처방의 기본 원리이고요. 또 반대로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실증이네. 그러면 특정 경맥이 너무나 오버액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 어느 경맥이 실한 상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뭘 해줘야 되느냐? 내경에서는 보기수 사기자 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를 보해라. 자, 수는
금방 허증일 때 여러분 억기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관이나 수나 표현은 다른데 같은 겁니다. 뭐라고요? 상극관계에서 나를 극하는, 나를 괴롭히는 저 상대, 그것이 수입니다. 그리고 사귀자, 수를 보하면서 동시에 뭘 한다? 나의 자식을 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상극관계에서 나를 죽이는 거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관계? 네, 요거는 상생관계입니다. 상생관계에서 내가 살려주는 대상,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면 실증인 환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오버하는 그 실한 상태에 있는 그 경맥의 오행이지요. 이것을 죽이는 상대편, 상극관계에 있는 상대편을 도와주고, 그래야 얘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동시에 그러면서 뭘 해줍니까? 이 실증인 경맥과 상생관계에 있는 자식을 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화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놨는데요.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는 목이죠. 또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은 토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관이나 수, 이 화를 괴롭히는, 화를 억제하는 상극관계에서 화를 죽이는 상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화를 죽이는 것은 수죠. 네, 그래서 어머니는 목, 상극관계에 있는 것은 수, 자식은 토. 네,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 관계에 해당하는 해당 경혈을 찾아서 취혈만 해주시면은 이게 사음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어머니를 보해라, 자식을 사해라 이렇게 보한다, 사한다, 또 억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운되어 있는 허약해진 기능이 부족한 그 경맥을 도와주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침치료를 하는 그 테크닉을 말하고요. 반대로 억제한다, 사한다 이것은 거꾸로 실한 상태에 있는 경맥의 기능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눌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침치료 테크닉을 우리가 사법 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격 처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격 처방은 언제 쓴다고 했죠? 환자의 상태가 허증일 경우에 쓴다고 했죠. 네, 허하면은 어머니를 보하고 그 관을 사해라. 허해진 경맥을 죽이는 상대편을 억제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자경과 타경에 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환자가 왔습니다. 자,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뭐로 진단됐어요? 수태원 폐경, 폐경의 기능이 다운되어 있는 폐경의 허증 환자로 제가 만약에 진단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폐경의 기운이 허해진 상태의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죠? 네, 폐경의 기능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폐경의 기운을 도와주는, 폐경을 살려주는 폐경의 정격을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폐정격을 쓸 건데요. 자, 폐경을 살려주기 위해서 앞에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어머니를 보하고 누구를 사한다? 이 폐경을 상극관계에서 폐경을 괴롭히는, 폐경을 죽이는 이 상대방을 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폐경이 오행속성상 금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금에 해당하는 폐경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폐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폐정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에 해당하는 토를 도와주고, 토를 보해주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금을 괴롭히는 거. 누구죠, 여러분? 네, 화극금, 화였죠? 폐경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화를 죽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에 해당하는 이 상극관계의 상대편, 화를 사해야 됩니다. 네, 기능적으로 다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폐경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토에 해당하는 경맥을 보해주고 또 화에 해당하는 것을 사해주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경의 정격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를 살려주고 토를 보하고 그 다음에 화를 사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디에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폐경 자체에도 쓰지만 또 어디에도 쓴다? 타경에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토경맥에 토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자경맥, 이 폐경에 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또 해야 될 일이 뭐죠? 상극관계, 화를 사해야 되겠죠? 화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부터? 마찬가지로 타경에 적용을 합니다. 화경맥에 화를 억제하고 나서 본경맥, 자경에 화를 억제하는 것이죠.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수열표에서 찾아보면은 토경맥의 토가 누구냐? 토경맥이 비경이죠, 여러분. 그러면 비경에서 토가 누구죠? 네, 태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뭐죠? 폐경맥이죠? 네, 폐경의 토는 누구냐? 태연입니다. 태연. 그래서 보를 해야 되는 두 개의 경혈, 누구냐? 태백과 태연을 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화를 사해야 되겠죠? 금을 죽이는 게 화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사를 하느냐 하면은 화경맥에 화를 사합니다. 그러면 화경맥이 누구죠? 심경입니다. 그렇죠? 네. 심경에 화를 사합니다. 그게 소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경의 화. 그러면 이 폐경에서 화가 누구냐? 어제죠. 그래서 사하는 것 두 가지, 두 개의 경혈을 사하는데 화에 해당하는 것 누구죠? 소부를 사하고 그 다음에 어제를 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백과 태연을 보하고 소부와 어제를 사한다. 이렇게 두 개를 보하고 두 개를 사하는 것.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네, 폐경의 허증 환자들한테 쓰는 폐정격 처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자가 왔습니다. 자, 환자가 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위경의 기능이 다운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환자는 네, 위경의 허증 환자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경이 허해서 위경의 기능이 다운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위경의 기능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정격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경을 도와주는 정격을 쓰려면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경은 오행상 어디에 속합니까? 위경은 토에 속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허증일 경우에 뭘 하라고 했죠? 원리 허즉 보기모 억기관. 그렇죠? 어머니를 보여주고 누구를 사한다고요? 네, 상극관계에서 나를 죽이는 상대편을 사해라, 억제해라. 그랬죠? 그러면 위경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위경이 토니까 어머니는 누구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어머니는 화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상극관계에서 토를 죽이는 게 누굽니까? 네, 목이었죠. 목극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네,
이 환자의 화를 도와주고 목을 억제하는 거, 그게 위정격 처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정격 처방을 쓰기 위해서 화를 도와주고 목을 억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디에서 적용한다? 작용은 물론 타경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화를 보해줄 것이다. 우리가 토가 약해졌기 때문에 화를 보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두 군데를 보하고 두 군데를 사합니다. 그러면 보하는 혈 두 개, 자, 누구부터 할까요? 화경에 화를 보해주고, 그 다음에 자경에 위경에 화를 보해줍니다. 사하는 거 두 가지는, 자, 누구를 사한다고 했습니까? 목을 사한다고 했죠. 목경에 목을 사하고, 그 다음에 자경에 목을 사하고. 자, 이것이 처방 구성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화경맥에 화를 사하고 화경맥에 화를 보해주고 자경에 화를 보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혈을 찾아보세요. 경혈. 화경맥의 화가 누굽니까? 화경맥의 화. 양곡이죠. 소장경에 있는 화가 화경의 화죠. 소장경의 화입니다. 자, 아까는 여러분 폐경의 허증 환자한테 토를 보해주기 위해서 타경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비경이라고 했죠.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타경의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폐경은 음경이기 때문에 토를 보해주기 위해서 비경과 위경이 둘 다 토지만 어느 경에서 찾았습니까? 비경에서 찾았죠. 자, 이번에는 위경의 허증 환자한테 화를 도와주고 싶은데, 화경맥이 심경과 소장경 두 개가 다 있지만 위경이 양경이니까 마찬가지로 심경이 아니라 어디서 찾습니까? 그렇죠. 같은 양경에 속하는 소장경에서 화를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곡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위경 자체에 있는 자경의 화, 누구죠? 해계입니다. 그래서 양곡과 해계, 이렇게 두 개의 경혈을 보하게 됩니다. 화를 보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목을 죽인다고 그랬죠? 목. 그래서 목경에 목을 죽입니다. 그러면 목경이 누굽니까? 간경, 담경이 다 목경인데 양이니까, 그죠? 위경이니까 간경 아니고 담경을 씁니다. 담경에서 누굴 찾습니까? 목을 찾죠. 그러면 양경이니까 금수목화토로 가죠. 목경의 목혈 누굽니까? 담경의 수혈, 조기무비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경에서 목혈 누구죠? 함곡입니다. 그래서 사하는 혈 두 개는 조기묵과 함곡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경이 허해진 이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위정격을 써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보합니까? 양곡, 해계를 보하고 그 다음에 조기묵, 함곡을 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위경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승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격은 언제 쓴다고 그랬죠? 경맥의 기능이 너무 실할 때, 오버할 때, 그럴 때 이것을 눌러주기 위해서 승격 처방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승격은 승격 처방을 쓰는 원리. 자,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 실증이네. 그러면 이 실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실하면 보기수 사기자, 그 수를 보하고 자식을 사해라 그랬죠. 그죠? 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상극관계에서 나를 극하는 것, 그것을 보해주면 내가 오버하는 게 가라앉겠죠. 그리고 사하는 것은 누구를 사합니까? 내 자식을 사하죠. 상생관계에서 자식을 사하게 됩니다. 자, 나를 극하는 상대방을 도와주고
내 자식을 사하는 것. 예, 요 원리를 어디에 적용한다? 네, 마찬가지로 작용과 타경까지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환자가 왔는데 신경, 키드니, 자, 신경맥이 이 사람 너무 실하고 있어요. 신경의 실증 환자로 제가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신경의 기능이 오버하는 것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의 승격을 쓰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실즉 보기수 사기자의 원칙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가 문제가 되는 이 신경은 오행상 어디에 속하죠? 네, 수에 속하지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상대방 수를 보해야 되는데, 그죠? 이 숫자가 원수 할 때 그 숫자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니까 원수죠. 그러면 신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경이 수인데 수를 극하는 게 누구죠? 토죠, 여러분. 토국수, 그죠? 신경의 자식은 누구죠? 상생관계에서 수생목이니까 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경의 실증 환자가 오면은 토를 보해주고 누구를 사한다? 목을 사해라. 이게 신경의 승격 처방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적용한다? 타경까지. 그러면 토를 보하고 목을 사하는 게 이 신실증 환자한테 할 일인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타경에 확대 적용해서 토를 보하는데 누구를 먼저 보하나? 토경의 토를 보합니다. 그러면 신경이 음경이죠. 토경이 이 비경과 위경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같은 음경, 비경을 선택하죠. 그래서 토경의 토, 그러면 비경의 토를 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경의 토를 쓰는 거죠. 그러면 비경의 토, 아까 나왔죠? 태백. 그 다음에 신경의 토, 누구죠? 예, 태계입니다. 태계.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해야 되는 경혈 두 개, 누구죠? 예, 태백을 보하고 태계를 보합니다. 그 다음에 사하는 거는 자식을 사한다 그랬죠. 목을 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목경에 목을 사하고 나한테 목을 사하고. 그러면 목경이 간경하고 담경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음경이니까 담경 아니고 간경을 씁니다. 그러면 간경에서 목 누구죠? 대돈이죠. 나한테서 목 누구죠? 용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하는 거 두 가지 누굽니까? 대돈과 용천을 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태백과 태계를 보하고 대돈과 용천을 사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보하고 두 개를 사하는 요 처방이 이게 뭐가 됩니까? 신경이 실증일 경우에 쓰는 신승격 처방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격. 차갑게 해준다.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왜? 뜨거우니까. 자, 열증일 경우에 열을 꺼주는 차갑게 시원하게 해주는 한격 처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격과 승격 마찬가지로 한격이나 뒤에 나오는 열격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네, 처방 구성의 원리를 작용과 타경까지 확대 해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간경이 너무 뜨거워요. 이 사람 내가 진찰해 보니까 간경에 열증이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죠? 네, 간경을 식혀주는 거죠. 간경을 차갑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간경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한격과 열격에서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사용하지 않고요. 뭐만 씁니까? 오로지 화 아니면 수, 뜨겁게 할래, 차갑게 할래, 요거밖에 안 씁니다. 상생관계, 상극관계, 그게 아닙니다. 한격과 열격은 오로지 불과 물, 요 두 가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간경이 뜨거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환자한테 우리가 간경을 식히기 위해서 간 한 격을 쓸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간경을 차갑게 식히려면 술을 보해주고 화를 사해야 되겠죠? 그래야 열이 식히겠죠? 그러면 네, 술을 보하고 화를 죽이는 거를 어디서 한다? 작용을 물론 타경까지. 자, 그러면 자, 먼저 술을 보해 보겠습니다. 자, 술을 보하는데 누구부터? 수경의 수를 보해요. 수경의 수. 그러면 수경맥이 누굽니까? 신경과 방광경 중에 신경이 되는 거죠. 네, 음경이니까. 신경에서 수를 보하고 음곡이죠. 음곡을 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경에서 수를 보하는 겁니다. 간경의 수 누구죠? 곡천이죠. 네. 그래서 보하는 경혈 두 개 누굽니까? 음곡과 곡천을 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번에는 화를 사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화경에 화를 사하고 나한테서 화를 사하고 그러면 화경의 화 누구죠? 네, 심경의 소부죠. 아까 나왔죠? 네, 심경의 소부를 사하고 그 다음에 자경에서 화 누구죠? 네, 행간이죠. 네, 그래서 소부와 행간 요 두 개를 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 한 격 처방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네, 음곡 곡천을 보하고 소부 행간을 사한다. 네, 이것이 간경의 열증 환자한테 쓰는 간 한 격 처방이 됩니다. 이번에는 열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격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한격과 정반대의 원리로 구성되겠죠. 자, 열격을 쓰기 위해서 왜 열격 씁니까? 추우니까. 그렇죠? 차가우니까.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것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추운 상태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하고 누구를 사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한격과 반대로 화를 보해주고 술을 사해주겠죠. 그렇죠? 화를 보하고 술을 사한다. 요 작업을 어디서 한다? 자경은 물론 타경까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자가 왔어요. 자,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비경에 한증이 있구나. 이 사람은 비경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비경이 추워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네. 좋았어.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비경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비경에 열격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경이 차가운 환자한테 비열격을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화를 보하고 술을 사하는 작업을 어디서 한다? 타경에서 하고 비경에서 하고. 그러면 화를 보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네, 화경의 화를 보하죠. 누구죠? 네, 심경의 소부죠. 마찬가지로 심경과 소장경이 다 화지만 비경이 음경이기 때문에 같은 음경에서 심경에서 선택을 합니다. 심경의 소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서 화 누구죠? 비경의 화 네, 대도죠. 네, 소부와 대도 이 두 개의 화혈을 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워요. 어떻게 해요? 술을 사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경의 술을 먼저 사하고 나에게 술을 사합니다. 그러면 수경의 수 누구죠? 네, 신경의 음곡이죠. 그 다음에 나한테 있는 수 누구죠? 네, 비경의 음릉천이 되죠. 그래서 사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누굽니까? 네, 음곡과 음릉천 요 두 개를 사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경의 한증 환자 이 사람 비경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부 대도를 보하고 음곡 음릉천을 사한다. 네, 이렇게 두 개 보, 두 개를 사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비열격 처방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처방을 구성하는지 원리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네, 오수열표를 다 외우셨죠? 그리고 또 뭐도 알고 계십니까? 오행의 상생관계와 상극관계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수혈의 오행이 배속되는 원리도 우리가 앞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느 경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한증, 열증, 허증, 실증 중에 이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감별이 되면, 그죠?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에게 어느 혈을 선택해가지고 처방을 구성할 것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행침의 가장 대표적인 사암침 처방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